뉴스에 시작합니다. 저는 동정민입니다. 민주당의 특검 총공세가 시작됐습니다. 어제 최상병 특검법안이 통과됐지요. 오늘은 이화영 전 부지사의 검찰 진술 조작과 회유 의혹도 특검을 추진하겠다고 했습니다. 김건희 여사 특검법, 한동훈 특검법까지 4특검을 밀어붙이겠다는데요. 이 검찰을 믿지 못하겠으니 야당이 추천하는 특검에 맡기겠다는 겁니다. 첫 소식 우현기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최혜병 특검법을 즉각 수용하라. 민주당이 최상병 특검법을 거부하면 관철될 때까지 싸우겠다며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총공세에 나섰습니다. 죽음을 이용한 나쁜 정치라며 대통령실이 거부권 행사를 예고하자 정권 거부 운동을 거론하며 경고했습니다. 고 최혜병 수사 외압의 실체가 드러나면 정권이 혼란에 빠질까 봐 걱정하는 것 아닙니까? 박근혜 정권도 국민에 의해 탄핵되었지만 대한민국 국가는 존재하고 전진해 왔습니다. 정말 큰 저는 몽둥이로 맞을 일이 생길 것이다. 민주당은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가 제기한 검찰의 술자리 회유 의혹도 특검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검찰에서 계속 자료 제출 안 하면 특단의 조치 취한다고 했는데 특검할 겁니다. 특검 준비해서 22대 개원하자마자 바로 발의를 할 겁니다. 이 특검에는 그동안 이재명 대표 수사 과정에서 보인 검찰의 행태도 포함시키겠다고도 했습니다. 야당 대표를 상대로 한 악의적인 피사실 공표, 그 부분은 누가 관여했던 것인지 이런 모든 일련의 과정이 다 밝혀져야 할 것이고 그게 특검 대상에 당연히 포함되지 않겠습니까? 민주당은 22대 국회가 시작되면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바로 발의하겠다고 공공연하게 밝혔고 조국혁신당 1호 공약인 한동훈 특검법에도 공감을 표한 만큼 사실상 4특검 추진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특검 공세가 22대 국회 협상의 최대 뇌관이 될 전망입니다. 채널A 뉴스 우현기입니다. 보신 것처럼 민주당은 대통령을 향해 거부권을 행사하지 말라고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는 게 직무유기로 보고 있습니다. 이 야당이 특검을 추천하도록 한 불공정한 법안은 도저히 받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송찬욱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회에서 최상병 특검법이 통과되자 참모들과의 회의에서 제2요구를 하지 않으면 직무유기가 된다는 뜻을 밝힌 걸로 알려졌습니다. 거부권 행사가 불가피하다는 겁니다. 윤 대통령은 입법권을 가진 야당이 수사권까지 갖게 되면 행정부와의 권력 분립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이유를 든 걸로 전해졌습니다. 특검법상 대통령은 민주당이 추천한 후보 중 한 명을 택할 수밖에 없어 사실상 야당이 수사권을 갖게 된다는 겁니다. 민당 단독으로 추린 거에 대해서 대통령이 임명하라. 이 내용을 들어가도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다만 여권에선 시기를 공수처 수사 이유로 미루고 중립적인 특검을 구성할 수 있다면 협상할 수 있다는 기류도 읽힙니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공정성과 객관성이 담보된다면 대통령실이 어떻게 안 받을 수 있겠냐고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다음 주 취임 2주년 기자회견 자리에서 거부권 취지를 직접 설명할 걸로 보입니다. 채널A 뉴스 송찬욱입니다. 황우여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취임 후 첫 일성은 보수정당 정체성 재확립이었습니다. 선거 때 짝퉁 좌파로 불려서 자존심이 상했다는데요. 다만 재창당 수준의 쇄신도 하겠다며 젊은 소장파 원외 인사의 기용을 검토 중입니다. 이현재 기자입니다. 황우여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취임 연설에서 제일 먼저 보수정당 정체성을 재정립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대한민국의 헌법 가치를 지켜온 자랑스러운 보수 정당입니다. 사입이 보수로 변질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소금이 맛을 잃으면 쓸데가 없어 땅에 버려집니다. 선거 패배 수습 차원에서 흩어진 보수 지지층부터 끌어모으겠다는 건데 황 비대위원장은 채널A와 통화에서 국민의힘이 짝퉁 좌파, 강남 좌파 아니냐는 말이 나와 자존심이 상했다고 말했습니다. 동시에 혁신과 쇄신도 강조했습니다. 국민이 됐다 하실 때까지 쇄신하겠습니다. 재창당 수준을 뛰어넘는 혁신을 추진하겠습니다. 비대위원 구성은 새 원내대표가 선출되는 오는 9일쯤 완료될 전망입니다.
황 비대위원장은 젊은 원외 인사 기용을 검토 중인데 당내 3040 모임 천목회 소속 이재영, 이승환 조직위원장 등이 후보군으로 거론됩니다. 천목회에서 비대위에 이제 위원으로서 참여를 해야 되지 않겠냐라는 말씀들을 당 내에서 하신 것 같아요. 요청이 온다면은 그거를 마다할 생각은 전혀 없을 것 같습니다. 천목회는 당대표 권한을 축소하는 집단 지도체제로의 전환, 전당대회 룰을 당심 대 민심 5대5로 수정하는 등의 혁신안을 당에 공식 요구했습니다. 채널A 뉴스 이현재입니다. 민주당은 친명 박찬대 의원이 새 원내 사령탑으로 등판했습니다. 일하며 싸우는 민주당을 내걸고 그동안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들 모두 재추진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재명 대표도 당론을 무산시키지 말라며 박찬대 체제에 힘을 실었습니다. 전민영 기자입니다. 첫째도 개혁, 둘째도 개혁, 셋째도 개혁이라는 각오로 임하겠습니다. 일하면서 싸우는 민주당, 행동하는 민주당이 되어 민주당 신임 원내대표로 선출된 친명계 3선 박찬대 민주당 의원의 일성은 개혁이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들을 개원 즉시 재추진하고 관행상 2당과 여당 몫이었던 국회 법사위원장과 운영위원장 모두 확보하겠다며 강경 노선을 예고했습니다. 원내 주요직에도 친명 인사들이 전진 배치됐습니다. 원내 수석 부대표엔 김용민 의원, 박성준 의원이, 원내대표 비서실장엔 더민주혁신회의 소속 정진욱 당선인이 임명됐습니다. 대표님하고 강한 투톱으로 가겠다. 이재명 대표님과 함께 똘똘 뭉쳐서 이 어려운 난국을 이겨나가고 성과를 내는 국민들에게 정치적 효능감을 주는. 오늘 총회에는 171명 당선자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이재명 대표도 기강을 잡으며 박찬대 체제에 힘을 실었습니다. 정해진 당론 입법을 사실상 이렇게 무산시키는 그런 일들은 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불필요하게 당내에 갈등, 대결을 불필요하게 만들어내는 그런 것들을 경계하자는 것이지. 단일 대우로 똘똘 뭉치자며 과거 이견도 드러냈던 비명계 전례를 반복하지 말란 경고로도 해석됐습니다. 채널A 뉴스 전민영입니다. 네, 윤수미 기자와 여랑야랑 시작합니다. 첫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 황우여, 이재명, 이제 여야 투톱이네요. 선거 끝나고 뭘까요? 네, 여야가 모두 제자리로 돌아갔습니다. 선거 때만 해도 이 표심 잡기 위해서 중도에 호소했죠. 그런데 오늘 황우여 비대위원장 취임식에서 보수 이 단어만 7번 언급했습니다. 자랑스러운 보수 정당입니다. 우리 당은 보수 가치를 굳건히 지키면서 보수 기치라는 깃발 아래. 네, 다시 보수의 정체성을 강조하고 나섰군요. 네, 황 비대위원장이 혁신, 쇄신, 변화 등 5차례 언급하긴 했지만 보수를 제일 먼저 언급했습니다. 민주당도 제자리로 돌아간 건 마찬가지인데요. 지도부들 오늘 가장 많이 말한 단어 개혁이었습니다. 윤석열 정권이 성공해야 됩니다. 윤석열 정권이 성공을 해야 국민도 편하고 이 나라도 발전하기 때문입니다. 당의 발전을 위한 개혁적인 발언 세게 해줘야 된다. 실천하는 개혁국회, 행동하는 민주당. 개혁의 앞뒤 문맥을 보면 지지자들의 뜻에 따라 단일 대우로 뭉쳐서 정권과 맞서자는 취지로 보이는데요. 선거 끝나고 나니 여야 모두 편한 길, 익숙한 길로 돌아가는 듯합니다. 네, 다음 주제 보겠습니다. 자,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 보이는데요. 무슨 얘기일까요? 특검 거부하면 범인. 많이 들어본 말 같아요. 네, 두 사람이 이 말을 서로 주고받았는데요. 이재명 대표 오늘 회의장에서 이 말 때문에 그야말로 빵 터졌습니다. 과거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을 동영상으로 다시 보시겠습니다. 떳떳하면 사정기관 통해서 권력자도 조사받고 측근도 조사받고 하는 것이지 특검을 왜 거부합니까? 죄 졌으니까 거부하는 겁니다.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다. 범인이 아닐 테니까 거부하지 않을 걸로 믿습니다.
네, 윤 대통령의 저 발언은 과거 대선 후보 시절 대장동 특검을 주장하며 한 말이죠. 그러니까 이번엔 최상병 특검법을 거부하면 범인이다 이렇게 돌려준 거네요. 네, 여당은 적반하장이라는 입장입니다. 홍준표 대구시장, 범인으로 지목되어 재판받고 있는 사람이 현직 대통령을 범인 취급하는 건 난센스라고 비판했습니다. 이 대표, 대선 때 대장동 특검을 수용하겠다면서도 윤 대통령을 겨냥한 부산저축은행 부정수사 의혹도 함께 넣자고 했었죠. 이걸 너무 과도하게 조건을 갖다 들이대서 물귀신 작전을 하면 그거는 특검이 제대로 되지를 않아요. 네, 국민의힘 이 대표도 사실상 특검 거부한 건데 그러면 범인이냐고 반문하더라고요. 네, 주제 하나 더 보겠습니다. 민주당 김동아 당선인 학교폭력 의혹이 보도가 되면서 시끌시끌해요. 네, 김 당선인이 고등학교 시절 학교폭력을 행사했다는 보도가 나면서 동창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온라인에서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고교 동창이라고 한 인물은 약한 애들 괴롭히는 게 일상이었다며 학교폭력 의혹에 힘을 실었지만 중학교 동창이라고 밝힌 인물, 자기 친구들끼리만 어울리고 조용한 편이었다고 김 당선인을 옹호했습니다. 본인들은 동창이라고 한 건데 아직 뭐 확인은 안 된 거죠? 네, 맞습니다. 어제 한 언론은 이 김 당선인에게 앞이 안 보일 정도로 맞았고 다른 아이들도 괴롭혔다고 주장하는 고교 동창의 인터뷰를 보도했습니다. 이건 김 당선인 본인 입장도 들어봐야겠는데요. 네, 김동아 당선인이 학교폭력 의혹을 전면 부인하면서 법적 대응도 시사했습니다. 지금 법적 대응을 위해서 관련 자료도 수집하고 있습니다. 제가 더 이상 말씀드리는 건 적절치. 네, 어제는 SNS에 이런 반박 자료를 올렸습니다. 그래요. 이 생활기록부 같더군요. 네, 맞습니다. 고교 생활에 문제가 없다는 건데요. 김 당선인은 정치적 음해라고 주장했습니다. 87년생인 김 당선인, 민주당 청년의 얼굴임을 강조해왔죠. 저같이 진짜 밑바닥에서 저는 진짜 쇠가 빠지게 고생했거든요. 지금 제가 스스로 말하긴 또 뭘 하지만 좀 그런 청년이 이제 민주당의 새로운 청년의 얼굴이 되어야 하지 않냐. 과거엔 정치인 자녀들이 학교폭력 의혹에 휩싸였죠. 이제는 젊은 당선인들이 많다 보니 본인의 학교폭력 의혹도 새로운 검증 대상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야랑야랑이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정부가 해외 5개국 제외 공간에 테러 경보를 2단계 격상시켰습니다. 북한이 우리에게 보복 테러를 감행할 수 있다고 우려하는 건데요. 28년 전 고 최덕근 영사 암살에 가담한 걸로 추정되는 북한 공작원이 최근 해외 활동을 재개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캄보디아와 중국 선양이 특히 심상치가 않다는데요. 유승진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지난 1996년 러시아 블라디보스톡 영사관에 파견돼 마약 밀매 실태를 추적해오던 고 최덕근 영사가 피살됐습니다. 고인의 시신에서 북한 공작원이 주로 사용하는 독극물이 발견되면서 북한이 배후로 지목됐습니다. 최근 당시 살해범으로 추정되는 북한 공작원이 동남아에서 활동을 시작한 정황을 우리 정보당국이 포착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이런 북한의 심상치 않은 움직임에 정부는 제외공간 5곳에 대한 테러 경보를 격상시켰습니다. 관심에서 테러 발생 가능성이 농후한 수준인 경계로 2단계 높인 겁니다. 북한의 위협 때문에 제외 공간을 대상으로 한 테러 경보가 한 번에 2단계나 조정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테러 경보를 격상한 제외 공간은 블라디보스톡과 선양, 캄보디아, 라오스, 베트남 등 총 5곳. 북한과 교류가 잦은 국가들인데 탈북 루트로 활용된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정부는 이 가운데 특히 선양과 캄보디아 공관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정보당국은 북한의 테러 가능성이 높아진 이유로 해외 북한 엘리트들의 탈북을 꼽고 있습니다. 이들을 관리했던 북한 기관원들이 탈북에 대한 문책을 피하기 위해 남측의 공관원이 물밑에서 탈북을 유도했다는 식으로 상부에 허위 보고를 하고 이에 대해 보복을 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정보당국은 테러 경보를 격상시켜야 할 공간이 늘어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유승지입니다. 네, 안인 기자, 정치부 유승진 기자 나와 있습니다. 정부가 테러 경보를
2단계나 올렸다는 건데요. 이 제외 공간을 대상으로. 이런 적이 없었다는 거예요. 네, 처음 있는 일입니다. 지난 2010년에 천안함 사건 당시 한 단계 올린 적은 있었지만요. 2단계를 한 번에 올린 적은 없었습니다. 또 이 제외 공간을 대상으로 테러 경보 단계를 올린 건 대테러 센터가 출범한 지난 2016년 이후에는 이번이 처음이고요. 그만큼 심각한 상황이라는 거죠. 자, 그만큼 심각하다? 네. 얼마나 위험한 거예요? 네, 이번에 상향 조치가 이루어진 제외공간 5곳은요. 캄보디아, 선양, 라오스, 베트남, 블라디보스톡입니다. 해외에 있는 북한 사람들의 주요 탈북 루트로 알려진 곳들인데요. 특히 우리나라와 북한 공관이 같이 있는 곳들이어서 서로 접촉 가능성도 높고 그만큼 위험도 큽니다. 이례적인 조치가 이뤄진 건 우리 공관원뿐만 아니라요. 교민들의 안전도 안심할 수 없다는 판단이 깔린 것으로 보입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지금 어떤 위험이 우려되는지 좀 설명을 해주시죠. 네, 우리 정보당국은요, 이 북한 요원들이 우리나라 제외 공간을 감시하고 또 우리 국민을 테러 목표로 물색하고 있는 구체적인 정황을 확보한 상태입니다. 국민 안전을 고려해서 이 정황들을 세세히 밝힐 수는 없지만요. 북한 요원들이 우리 공관원이나 교민을 납치하거나 해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앞서 말씀드린 5곳 중에 특히 캄보디아와 선양에서 테러 발생 가능성이 높아서 예의주시를 하고 있고요. 경보를 격상한 공간은 지금보다 더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자, 북한 테러 위협이 늘어나는 이유가 있겠죠, 이유. 네. 북한은요, 코로나 국면이 지나자 지난해 하반기부터 해외에 있던 북한 인력을 불러들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이 체제에 염증을 느낀 엘리트들이 이탈을 감행하기 시작했고요. 결국 난감해진 건 이들을 관리해왔던 북한 기관원들입니다. 이들이 책임을 피하기 위해서 이 자발적 탈북이 아니라 외부 소행이라고 김정은에게 보고를 하기 시작했다는 게 정부 관계자의 설명인데요. 외부 소행, 그러니까 남측의 공관원들이 해외에 있는 북한 사람들을 꼬드겨서 탈북을 유도했다, 상부에 이렇게 보고를 했다는 거죠. 즉, 탈북 행렬을 남측 탓으로 돌려서 우리 공관원을 대상으로 보복을 하려는 겁니다. 지난 2016년이죠. 북한 해외 식당 종업원들이 대거 탈북을 했을 당시에도 김정은이 한국 정부에 대한 보복을 지시했다고 알려지기도 했습니다. 자, 이 지금 엘리트들이 이탈하고 있다. 그 상황이 지금 심각한 것 같은데요. 얼마나 심각한 거예요? 네, 맞습니다. 특히 엘리트 계층의 탈북 상황이 심각하거든요. 한 정부 관계자는요, 북한 정찰총국 소속 자녀들이 탈북을 하는 등 내부 상황이 심상치 않다고 전했습니다. 정찰총국은요, 김정은이 직접 관할하는 북한 정보기관이거든요. 여기서까지 탈북이 일어난다면 내부 기강이 제대로 안 잡히고 있다는 방증인 거죠. 여기에 앞서 리포트로 전해드렸듯이 과거 고 최덕근 영사를 피살한 것으로 추정되는 북한 인물이 최근 동남아에서 활동하는 모습까지 포착이 된 겁니다. 안 그래도 이 탈북의 책임을 남측의 공작으로 돌려서 북한 당국의 복수심이 커질 대로 커졌는데 이 위험한 인물까지 해외에서 활동을 하고 있으니까 우리 공관원 또 교민들의 안전이 크게 위협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정말 예의주시해야겠네요. 네, 아는 기자 유승진 기자였습니다. 네, 이라크 내 친이란 무장 세력이 이스라엘의 본토, 그것도 수도를 미사일로 공격하는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이스라엘은 아직 피해 상황 얘기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권갑구 기자입니다. 사막 한가운데 순항미사일 2발이 모래바람을 일으키며 솟구칩니다. 이라크 내 이슬라믹 레지스턴스가 현지 시각 어제 이스라엘 수도 텔아비브 등을 공격했다며 미사일 발사 영상을 올렸습니다. 같은 날 바레인에 있는 알 아슈타르 여단도 공격용 무인기를 준비하는 모습을 공개했습니다. 이들 역시 이스라엘 남부 에일랏을 공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두 단체 모두 친이란 무장단체로 이들의 이스라엘 본토 공격은 처음입니다. 같은 날 일제히 이스라엘을 타격하며 그 증거 영상까지 과시한 건데 이란의 지원이 있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이란이 그러면 IRI를 사주했다. 저는 그 확률은 높지 않다고 보는데 IRI가 뭐 자기들 존재감 드러내기 위해서 독자적으로 장난을 쳤을 수는 있죠. 앞서 이스라엘군이 어제 새벽 시리아 수도 주변을 공습한 직후 이러한 공격이 감행된 건데 이스라엘 측은 아직까지 아무런 논평을 내지 않고 있습니다. 피해 규모나 사상자도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לרבות ברפיח, כדי להבטיח את עתידנו.
휴전 협상 진행 중 이스라엘과 친이란 무장단체가 공격을 주고받으면서 중동 지역의 긴장감이 팽팽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홍학구입니다. 미국 본토에서는 중동 전쟁 반대 시위가 격화되고 있습니다. 60년 전 베트남전 종전 시위 때를 영산케 하는데요. 경찰이 대학에 들어가 시위대 강제 해산에 나섰는데 전역에서 체포된 인원이 2,200명을 넘습니다. 이솔 기자입니다. 현지 시간 어제 새벽 경찰이 미국 서부 UCLA 대학에 진입합니다. 잠시 뒤 경찰이 텐트 안에 있던 시위대를 강제로 끌어내고 앳된 얼굴의 학생들이 손목에 수갑이 채워진 채 연행됩니다. We have approximately 133 or 132 arrests. UCLA 측이 캠퍼스 내 텐트 설치를 불법 점거로 규정하고 경찰의 공권력 투입을 요청한 겁니다. 시위 참가자들은 과잉 진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I don't see anything unlawful about it. I think we were peaceful. We were just practicing our First Amendment. It looks like these explosive fire sticks, I think, that are designed to strike fear. It doesn't seem like they're hitting anybody, but they're extraordinarily loud and extraordinarily bright. 지난달 30일 컬럼비아대에서는 경찰이 실수로 총을 사용한 사실도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오리건의 포틀랜드대, 뉴욕 버팔로대, 뉴햄프셔 다트머스대, 펜실베이니아대까지 경찰의 강제 진압에도 오히려 시위는 확산해 40개 이상 대학에서 진행 중입니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체포 인원도 2,200명을 넘어섰고 일부 고등학생들도 가담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15일간의 침묵을 깨고 처음으로 입장을 밝혔습니다. Right, and protect the right for them to express that. But it doesn't mean anything goes. It needs to be done without violence, without destruction. 시위 때문에 중동 정책을 재검토할지 묻는 질문엔 아니라고 답했습니다. 채널A 뉴스 이솔입니다. 네, 중동 사태가 미국 본토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박현도 서강대 유로메나 연구소 교수와 함께 조금 더 짚어보겠습니다. 일단요, 지금 이스라엘 수도가 또 공격을 당했다. 이거를 공격했다는 쪽에서 지금 영상을 막 공개하고 있는 건데요. 실제로 공격을 한 거 맞습니까? 이스라엘은 또 자기는 공격받은 거 없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그게 미스테리인데요. 네. 공격을 했다는 쪽에서는 우리가 텔아비브 쪽을 때렸고 그리고 이스라엘의 남부 쪽에 있는 에일랏 항구를 때렸다고 그러는데 이스라엘은 전혀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일부러 숨기는 건지 그럴 가능성은 별로 없는데요. 네. 아니라면 쐈는데 그게 목표물에 갖지 않은 건지 그게 지금 불분명한 상태입니다. 근데 이 중동 사태가 지금 이제 미국 본토를 뒤흔들고 있는데요. 자, 이 소규모로 있어 왔던 미국 대학 내의 이 학생 운동이 확 번지고 있어요. 왜 이렇게 번지는 거예요? 가자 전쟁이 너무 심각하다라고 보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미국의 여론조사를 보면요, 20대들의 여론이 그 40대 이상 여론과 완전히 달라요. 그래요. 전쟁 반대가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지금 40대 이상은 왜 대학생들이 저러는가를 이해를 못할 정도로 학생들이 반전 데모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전쟁 그만두라 이거예요. 너무나 많은 사람이 죽지 않느냐. 그래서 지금 그러한 시위를 하고 있는데 문제는 이를 바라보는 그 주류층에서는 이 학생들 뒤에 분명히 배후 세력이 있을 것이다. 이 뒤에 분명히 불순 세력이 있을 것이고 이들이 하마스를 지지한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마스를 지지하는 거 용납할 수 없다는 거죠. 근데 그 대학가가 한두 곳이 아니고 미국 전역, 그것도 우리가 흔히 이름만 들으면 알만한 대학들이 지금 다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뒤에 배후에 하마스가 있을 수도 있다. 이런 시각도 나오는 거예요. 대학 총장들도 머리가 아픈 게요. 지금 이미 뭐 하버드 대학교 총장도 사퇴를 할 수밖에 없었잖아요. 근데 그거를 누가 사퇴를 시키냐면 결국에는 대학이라면 좋은 대학일수록 돈이 많이 기부하는 데가 많은 대학이잖아요. 그 기부하는 사람들이 전부 다 유대 자본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총장들이 지금 길을 쓰고 학생들한테 폭력 시위를 막으려고 노력을 하는데 이게 쉽지가 않죠. 그런데 지금 이제 언론 보도가 나오는 거 보면 대학까지 들어가서 경찰이 막 진압도 하거든요. 그러면 미국 정부 입장에서는 이 반전 시위라고 하는 이 대학가 시위는 뭔가 폭력을 썼기 때문에 진압의 대상으로 지금 정부는 보고 있는 거예요, 바이든 정부는. 그렇죠. 이제
미국 정부는요. 네. 미국 정부도 그렇고 대학 당국은 무슨 말을 하냐면 시위가 문제라기보다는 폭력 시위가 문제다. 네. 왜 점거를 하고 기물을 파손하냐. 그 부분을 지금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네. 학생들은 뭐 반전 시위의 정당성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서로 초점이 좀 안 맞는 부분들이 있죠. 근데 네. 정부로서도 학생들의 의견을 묵살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네. 우리가 민주주의의 모범 국가로 미국을 선생의 국가로 배웠는데 네. 그런 나라에서 의견을 낸다고 그래가지고 그거를 뭐 잡아 가둔다면은 소위 말해서 미국 사람들이 항상 얘기했지 러시아하고 다를 게 뭐가 있냐 얘기 나오지 네.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렇게까지는 못하는 거죠. 네. 실질적으로 미국의 분위기는 학생들 의견을 존중하기보다는 의회에서 반유대주의법이 통과됐어요. 네, 반유대주의법이. 예, 엔타이세마이티즘 로라고 그래서요. 네. 이스라엘 정부를 욕하거나 이스라엘을 욕하거나 비판하거나 그런 거는 이제 위법이 되는 거예요. 네. 하원에서 통과됐고 이제 상원에 가는데 네. 이게 이제 심각한 미국 내에서 대학생 시위 문제를 넘어서서 표현의 자유 문제까지 불거지면서 정치인들이 지금 가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 사태가 네. 대선 때 바이든 대통령에게 더 불리하게 지금 작용할 가능성이 크겠네요. 불리할 가능성이 크죠. 왜냐하면 20대들의 젊은 그 진보적인 피가 네. 진보적인 표가 안 갈 가능성이 있죠. 유대인 출신 미국인들이 네. 민주당을 지지하는 쪽도 상당히 두텁거든요. 네. 그러니까 바이든 행정으로서도 곤혹스럽고 더 곤혹스러운 거는 지금 대학교에서 데모하는 학생들이 네. 예를 들면 그 이스라엘과 전혀 관계없는 사람들이라면은 문제가 없는데 네. 거기에는 사실은 유대인 학생들도 있거든요. 지금 상황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트럼프 후보겠죠. 아, 바이든 미 대통령이 약간 곤혹스러운 상황이다.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박현도 교수님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불판 닦는 비계인 줄 알았다라는 불만이 터져 나온 비계 삼겹살 또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제주에서 시작된 논란 이후 나도 당했다라는 비슷한 경험담이 속속 등장하고 있습니다. 송정현 기자입니다. 지난달 말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삼겹살 사진입니다. 고기 단면 대부분이 비계로 덮여 있습니다. 글 작성자는 제주도 유명 식당에 방문했는데 삼겹살 98% 이상이 비계였다며 15만 원에 육박하니 어이가 없다고 호소합니다. 이 글이 논란이 되자 해당 식당 사장은 공식 사과글을 올렸습니다. 이후 제주 다른 식당은 물론 대구, 부산 등에서도 비슷한 일을 당했다는 폭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얀 지방이 대부분인 흑돼지와 장어를 비교하거나 불판 닦는 고기인 줄 알았다고 꼬집기도 합니다. 되게 실망스럽고 화가 날 것 같아요. 돈을 내고 먹는 건데 저런 식으로 나오면 약간 돈을 날렸다는 생각. 앞서 정부는 삼겹살에 붙은 지방 두께는 1cm 이하, 오겹살은 1.5cm 이하까지 제거해야 한다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는데 강제성은 없습니다. 지난 2월에는 소비자가 한눈에 확인하고 살 수 있도록 모든 삼겹살 단면을 펼쳐서 투명 용기에 포장하도록 하는 대책도 내놨습니다. 하지만 대형마트와 달리 식당에서 판매하는 비계 삼겹살은 손님이 마음에 안 들면 그 자리에서 고기를 바꿔달라고 요구해야 합니다. 이를 거부하면 한국소비자원에 분쟁 해결을 요청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송정현입니다. 공장에서 4년간 일하던 직원이 술에 잔뜩 취해서 공장에 불을 질렀습니다. 사장이 평소 일을 제대로 못한다며 무시했다는 게 불을 지른 이유였습니다. 김대욱 기자입니다. 깜깜한 밤, 택시 한 대가 골목길을 지나갑니다. 택시가 멈춘 곳은 한 공장 앞. 택시에서 내린 남성이 주변을 서성입니다. 잠시 후 공장 주변에 불길이 일기 시작하고 점점 거세집니다. 비슷한 시간 경찰차가 다급히 출동하는 모습도 포착됩니다. 불이 막 이리 막 올라오니까 이제 경찰들을 갖고 이제 우리 집에 갖고 쫓아갖고 이제 어느 가라 난리나요 막 겁나 무섭더라 하여튼간에. 이 수산물 가공 공장에서 불이 난 건 새벽 3시쯤.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공장 건물이 불에 탔습니다. 인근 LPG 가스 탱크까지 불길이 번졌지만 내부가 비어있던 게 천만다행이었습니다. 우리 동네 그 터지기 이유가 되거든요. 난리가 났었다니까 여기 있는 분들은. 이거. 경찰은 현장에서 불을 지른 50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습니다. 이 공장에서 4년째 근무 중인 직원으로 평소 사장이 자신을 무시한 것에 불만이 컸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술에 잔뜩 취한 상태에서 택시를 타고 공장으로 향했고 범행 전 경찰에 전화를 걸어
사장을 해치겠다고 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사장이 일을 제대로 못한다고 엄청 이제 무시를 했어요. 무더운 쓰라리다 다니 술 한잔 먹고 이제 해서 이제 즐기려고 그런 거지. 경찰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입니다. 채널A 뉴스 김대욱입니다. 음식물 쓰레기를 처리하는 재활용 시설에서 폭발 사고가 났습니다. 음식물 쓰레기를 미생물로 분해해서 생산되는 메탄가스 폭발로 추정됩니다. 작업 중이던 직원 5명이 온몸에 화상을 입었습니다. 신선미 기자입니다. 산산이 부서진 잔해들이 건물 밖에 널브러져 있습니다. 소방대원들이 부상자들을 소방 헬기에 태웁니다. 전주시 리사이클링 타운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폭발 사고가 난 건 어제 오후 6시 40분쯤입니다. 현장에 있던 근로자 5명이 온몸에 화상을 입고 충북과 대전 등 전문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받고 있습니다. 생명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집니다. 사고가 난 시설은 전주시에서 배출한 음식물 쓰레기를 미생물로 분해해 메탄가스를 생산합니다. 지하 1층에서 노후 배관 교체 작업을 하던 중 메탄가스가 폭발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누출되어 있었던 메탄가스와 원인 미상의 불꽃에 의해 발화되어 급작스런 폭발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경찰은 사고 원인 파악을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과 합동 감식을 진행했습니다. 안전관리 책임자 등 관계자들 수사도 이어갈 방침입니다. 시설 가동이 멈추면서 전주시 음식물 쓰레기 처리에도 차질이 우려됩니다. 음식물 처리 문제와 관련하여 비상간부회의를 소집, 외주 처리 교육 등을 신속히 대응하고 있으며 전주시는 임시 집화장을 만들어 음식물 쓰레기를 모았다 처리하는 식으로 불편을 줄이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채널A 뉴스 신선미입니다. 국도에서 오토바이가 시속 205km를 질주합니다. 새로 산 중고 오토바이의 성능을 시험해보고 싶었다는데요. 결말은 벌점 100점의 면허 정지입니다. 강경모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국도 44호선을 달리는 암행 순찰차. 빠른 속도로 달리는 오토바이가 시야에 들어옵니다. 위태롭게 차선 변경은 물론 갓길에 사람이 있는데도 아랑곳 없이 질주합니다. 내리막길에서도 감속하지 않고 달리면서 속도계엔 시속 205km까지 찍힙니다. 제한 속도인 시속 80km가 무색합니다. 암행 순찰차가 사이렌을 울리며 추격에 나섰고 시속 235km 넘게 달린 뒤에야 오토바이를 앞질러 세우는 데 성공합니다. 암행 순찰차는 5km 넘는 추격 끝에 이곳에서 오토바이를 멈춰 세웠습니다. 오토바이 운전자는 30대 남성 A씨. 새로 산 중고 오토바이 성능을 시험하려 했다고 경찰에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A씨를 입건하고 100일간 면허 정지 처분을 내렸습니다. 오토바이를 지금 한 20년 정도 탔는데 20년을 타시던 30년을 타시던 절대 이렇게 운행해서는 안 된다 당부하고. 국도 44호선은 경기 양평과 강원 양양을 연결합니다. 서울 양양고속도로 개통 이후 차량 통행이 줄면서 과속을 즐기는 오토바이 운전자들이 몰리고 있습니다. 여기 조금 시끄럽고요. 주말엔 차들이 많이 다녀서 좀 위험합니다. 그전엔 충돌 사고도 좀 있고 그랬는데 위험을 느끼죠. 경찰은 이 구간에서 오토바이 등 이륜차 집중 단속을 벌이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강경모입니다. 경남 밀양시가 위탁 운영하는 동물보호소에서 유기견 37마리를 불법 안락사시킨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마취도 하지 않고 안락사 약물이 담긴 주사기를 막대기에 붙여서 마구 찔렀습니다. 결국 밀양시장이 사과했습니다. 홍진우 기자입니다. 한 남성이 긴 막대로 철창에 갇힌 개를 찌릅니다. 막대 끝에 달린 건 안락사 약물이 든 주사기. 한 번으로 안 되자 여러 차례 반복해 찌릅니다. 약물이 주입된 개들은 고통에 몸부림치다 힘을 점차 잃습니다. 경남 밀양시가 위탁한 유기견 보호소에서 일어난 불법 안락사 모습입니다. 고통을 줄이기 위한 마취도 하지 않았고 다른 동물이 보는 앞에서 죽음에 이르게 해서는 안 된다는 관련 법률도 어겼습니다. 이날 37마리의 유기견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저희가 안락사를 한 달에 한 번 정도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관리가 좀 더 잘했어야 되는데 그런 동영상을 보고 저희도 인지를 했습니다. 위탁 운영을 맡긴 밀양시는 안병구 시장 명의의 사과문을 통해
위탁업체와의 계약을 해지하고 유기견 보호소를 직접 운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영상을 공개하며 불법 안락사 실태를 폭로한 동물보호단체는 진상 규명을 요구했습니다. 작년에도 2,100마리 중에서 700마리가 안락사를 당했기 때문에 그 아이들도 다 이런 방법으로 안락사를 시켰겠죠. 동물보호단체는 해당 유기견 보호소 소장과 수의사 2명을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위량 씨에 대해선 직무유기 혐의로 경찰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채널A 뉴스 홍진우입니다. 네, 국내에서 가장 높은 105층 건물을 짓겠다던 현대차그룹 돌연 계획을 변경했습니다. 55층 빌딩 2동으로 바꾸겠다는 건데 치솟은 공사비 때문으로 보입니다. 서울시는 변경안을 사실상 반려했습니다. 김단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현대차그룹의 통합사옥인 글로벌 비즈니스 센터가 들어설 서울 삼성동 옛 한전 부지입니다. 2020년 5월 첫 삽을 떴지만 4년 넘게 터파기 공사만 이어지고 있습니다. 원래 계획대로라면 2년 뒤 이곳에 잠실 롯데타워보다 14m 높은 569m의 105층 초고층 빌딩이 들어서야 하지만 변수가 생겼습니다. 지난 2월 현대차그룹이 105층 빌딩 대신 55층 높이 건물 2개 동을 짓겠다는 변경안을 서울시에 제출한 겁니다. 치솟은 공사비 부담 때문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2016년 2조 원대로 추산됐던 공사비는 최근 5조 원대까지 뛰었습니다. 특히 100층 이상 초고층 빌딩 공사에는 강풍, 지진 대비 특수 공법과 고도의 시공 기술이 필요해 물가 상승 비율보다 더 높은 비율로 공사비가 듭니다. 현대차 측은 공사비에 대해선 말을 아끼면서도 업계 전반적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서울시는 변경안에 부정적입니다. 국내 최고층 빌딩의 최상층인 105층에 시민을 위한 전망대 설치를 조건으로 기부 체납도 완화해주고 용적률도 800%까지 상향해줬는데 이제 와서 낮추는 건 말이 안 된다는 겁니다. 변경안에 따를 경우 105층 시민 전망대도 무산되는 겁니다. 서울시는 변경안을 수용할 수 없다는 취지의 공문을 어제 현대차 그룹에 보냈습니다. 사실상 변경안을 반려한 겁니다. 현대차 측은 공문 내용을 확인해 필요하다면 서울시와 추가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김단비입니다. 한 오피스텔에 설치된 전기차 충전 시설이 갑자기 먹통이 됐습니다. 충전기 업체가 전기료를 내지 않아서 전기가 끊긴 건데요. 취재가 시작되자 업체는 밀린 요금을 냈습니다. 김채인 기자입니다. 오피스텔 지하주차장에 설치된 전기차 충전기. 하지만 전원은 꺼져 있고 계약을 해지한다는 안내문이 붙어 있습니다. 지난달 29일부터 벌어진 일입니다. 거기도 완속이다 보니까 완충은 못하고 급속 충전기 이용하러 가야 되는데 요금도 2배로 뛰고 주차비도 내야 되는. 전기차 충전기 관리업체가 한국전력에 요금을 내지 않아 전기 공급이 아예 끊긴 겁니다. 충전기 4,600기가량을 관리하는 국내 8위 업체인데 서울, 강남과 충남, 서산 등 다른 곳도 상황이 비슷합니다. 한전에서 오셔가지고 단전을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아예 요금을 안 내셔가지고 단전을 시키시려고. 주차 면수가 50대 이상인 건물은 전기차 충전기를 의무 설치해야 합니다. 업체가 관리사무소와 계약을 맺고 한 번 충전기를 설치하면 3년에서 7년 정도 운영하는데 하루아침에 먹통이 되는 일이 벌어진 겁니다. 전기차 충전 업체들의 경영난이 가중되면서 전기요금을 미납하는 사례가 왕왕 생기고 있어서 전기 공급 정지를 겪게 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취재가 시작되자 해당 업체 측은 오늘 오후 하남 오피스텔 전기요금은 납부했다며 다른 지역도 최대한 빨리 전기료를 납입하고 불편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김세인입니다. 스쿨존 사고 10건 중에 4건이 불법 주정차 때문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아이들이 주정차 차량에 가려서 운전자의 시야에 들어오지 않는 겁니다. 광민경 기자입니다. 서울의 한 초등학교 어린이 보호구역 스쿨존입니다. 학교 앞에 정차하는 차량이 하나둘 보이는데 모두 불법 주정차입니다. 스쿨존에서 일어나는 차와 보행자 간 교통사고 중 37.9%는 불법 주정차 차량 때문에 운전자 시야가 가려져 발생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불법 주정차 차량 앞에서 갑자기 달려나오는 어린이를 보지 못하고 그대로 부딪힙니다. 정차된 트럭 앞에서 어린이가 탄 자전거가 튀어나오는데 차량이 속도를 줄이지 못합니다.
제 키가 165cm인데요. 이렇게 불법 정차된 트럭 옆에 서 있다가 나타나면 운전자가 발견하기 어렵습니다. 초등학생의 평균 키는 130cm로 더 위험합니다. 차 높이하고 있으면 안 보여요. 그게 차가 이런 큰 차 있으면 더 안 보이지만 또 승용차도 조그만 애들은 또 걔들이 갑자기 확 뛰니까. 사고 피해자 대부분은 만 12세 이하 어린이로 만 8세 이하가 67.7%에 달했습니다. 횡단보도가 연결된 부분으로 건너야 된다고 항상 얘기를 하고 교육을 시키는데 그쪽에 주차를 해놓으면 아이도 어쩔 수 없이 그런 부분이 되게 속상하고 불편하더라고요. 최근 4년간 스쿨존 불법 주정차 신고 건수는 전체 신고 건수의 5.1%에 불과합니다. 어린이 통행이 많은 아침 9시 전후나 또는 사고가 좀 집중해서 발생하는 오후 2시에서 6시 사이에는 단속 활동을 좀 강화해서 또 불법 주정차 차량 소유자의 사고 책임을 명확히 하는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채널A 뉴스 광민경입니다. 일요일 어린이날에 이어서 대체 휴일까지 황금 연휴를 맞아서 벌써 전국이 들썩이고 있습니다. 가까운 해외여행 계획하는 분들 많은데요. 인천공항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최재현 기자, 출국장이 많이 붐빕니까? 네, 이 뒤에 보시는 것처럼요. 각 항공사 데스크마다 이 수속을 밟고 있는 시민들로 줄이 길게 늘어서져 있습니다. 오늘 하루 공항은요, 여행을 떠나려는 시민분들로 온종일 북적였습니다. 어린이날을 맞아 아이들과 함께 나가는 가족 단위 여행객뿐 아니라 2달 전부터 어린이날에 애들이랑 처음으로 해외에 가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아이들이 아직 어려서 비행기에서 잘 있어줄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어요. 황금 연휴만을 기다려왔다는 직장인도 많았습니다. 아무래도 휴양지니까 수영? 비키니 입기. 주말과 대체 공휴일인 월요일까지 인천공항 이용객은 약 75만 명으로 예상되는데요. 휴일이 길지 않아 가까운 일본이나 베트남 등 동남아로 여행객들이 몰리고 있습니다. 국내인 제주도행 비행기도 자리가 없습니다. 전라도 보성에서요. 초등학교 친구들하고 함께 이렇게 왔어요. 좋죠. 날씨도 좋고 연휴가 길어가지고. 연휴 기간 제주도에 있는 17만 5천 명이 방문할 예정입니다. 내일 서울에서 강릉, 부산, 여수 등으로 향하는 KTX 승차권도 대부분 매진됐습니다. 하지만 날씨가 변수입니다. 어린이날인 5일부터 월요일까지 전국적으로 비 소식이 있습니다. 서울과 경기 내륙, 강원, 충남엔 최대 40mm, 제주도엔 많게는 100mm가 쏟아질 걸로 기상청은 내다봤습니다. 휴가 일정에 차질 없도록 날씨 소식 예의주시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인천국제공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유럽 출장을 마치고 오늘 귀국했습니다. 비즈니스 일정 외에도 이색적이었던 건 이 로마에서 프란치스코 교황을 아련한 건데요. 노후화된 바티칸 광장 전광판을 바꿔준 게 계기였다고 합니다. 박재 기자입니다. 노타이의 회색 재킷 차림으로 전세기를 타고 도착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취재진을 향해 봄이 왔네요라는 인사를 건넸지만 유럽 출장을 다녀온 소회와 인수합병 등 성과를 묻는 질문에는 말을 아꼈습니다. 아침부터 나와서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이 회장은 열흘간 독일과 프랑스, 이탈리아 등을 방문해 유럽 시장을 점검했습니다. 지난달 27일엔 바티칸 사도궁에서 프란치스코 교황을 처음 알현했습니다. 로마 교황청 성직자부 장관인 유흥식 추기경 소개로 이뤄졌는데 이 회장이 직접 바티칸에 방문해 유 추기경의 임명을 축하했던 인연이 교황과의 만남으로 이어진 겁니다. 이번 만남은 삼성전자의 5개 전광판 기부에 따른 교황청의 담례로도 해석됩니다. 지난해 여름 바티칸 성 베드로 광장에 낡은 일본 파나소닉 5개 전광판이 삼성전자 LED 전광판 4개로 교체됐습니다. 이 회장은 이번 출장에서 핵심 특허 2,000개를 보유해 반도체 업계 슈퍼을로 불리는 독일 기업 자이스와 협력 강화 방안도 논의했습니다. 이 자리에는 세계 1위 반도체 노광 장비 기업
ASML의 크리스토퍼 푸케 신임 CEO도 함께했습니다. 채널A 뉴스 박지혜입니다. 필경사라는 직업 들어보셨을까요? 이 대통령이 수여하는 임명장을 직접 이 붓글씨로 쓰는 전담 공무원인데요. 대통령 직인이나 대한민국 국세를 따린합니다. 62년간 단 4명이 거쳐간 이 자리, 이번에 새로 뽑습니다. 정성원 기자입니다. 얇은 붓에 먹물을 꼼꼼히 묻히고 한 글자 한 글자마다 온 정성을 담느니 바로 대통령의 붓으로 불리는 필경사입니다. 대통령 명의 임명장 작성, 대통령 직인과 국세 날인, 임명장 수여식 행사 관리 등이 모두 필경사의 몫입니다. 5급 이상 공직자 임명장 등이 한 해에 7천여 장 나가는데 모두 필경사가 손수 쓴 겁니다. 1962년 생긴 이래 62년간 단 4명만 채용됐을 정도로 매우 희귀한 직군입니다. 지난해 3대 필경사였던 김희중 전 사무관이 퇴직한 뒤 현재 4대 필경사 김동훈 주무관 혼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지난 2005년 일부 직급의 임명장을 인쇄물로 대체하기도 했지만 2009년부터 다시 필경사가 쓴 임명장으로 바꿨습니다. 인쇄본은 권위와 격식이 떨어지고 위조 가능성까지 있다는 게 서해 전문가들의 설명입니다. 국가를 대표해야 되고 또 하나는 대통령을 대표해야 돼요. 그분의 내공이 있어야 돼. 그러면 글씨를 오랫동안 썼다던가 그 글씨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자기의 소양이 갖추어져 있어야 되거든. 인사혁신처는 최근 5대 필경사를 뽑는다고 공고를 냈습니다. 퇴직한 3대 필경사의 후임을 찾는 겁니다. 지난해에도 공고를 내서 21명이 지원했지만 적임자를 찾진 못했습니다. 서예 관련 근무 경력과 학위가 있어야 하고 임명장 작성 평가를 통과하면 최대 5급 공무원 대우를 받게 됩니다. 채널A 뉴스 정성원입니다. 부산의 한 고등학교 졸업생들이 개교 100주년을 맞아 재학생 후배들 전원에게 100만 원씩 장학금을 지급했습니다. 6억 원이 넘는 돈을 십시일반 모은 이유, 직접 들어보실까요? 배영진 기자입니다. 선배가 재학생 대표에게 장학 증서를 건넵니다. 강당이 떠나갈 듯 큰 함성이 울립니다. 재학생 620명 모두에 각각 100만 원씩, 선배들이 십시일반 모은 6억 2천만 원을 전달하는 자리입니다. 사회 각 분야에 진출해서 좀 더 이 나라를 위해서 일할 수 있도록 뒷받침이 돼줘야 된다는 생각으로 선배들이 십시일반으로 장학금을 모으게 되었습니다. 1924년 개교한 이 학교에선 지금껏 4만 명이 졸업해 사회각계에서 활동해왔습니다. 개교 100주년을 맞아 선배들은 뜻깊은 행사를 고민하다 장학금을 모금하자는 아이디어를 냈습니다. 후배들이 기죽지 말고 당당히 학교를 다녔으면 한다는 의미를 담았습니다. 2천여 명이 흔쾌히 동참했고 20억 원가량 모았습니다. 장학금을 받은 후배들은 미래를 위해 투자하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대부분 금액은 다 대학 등록금을 위해서 저축을 할 것 같고요. 자격증을 따기 위해서 학원을 다니기 위한 그 돈으로도 쓸 것 같습니다. 장학금을 주고 남은 돈은 체육특기자와 관현악단 경비 지원 등 모교 발전에 쓸 계획입니다. 후배들을 위한 졸업생 선배들의 통큰 선물이 훈훈함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배영진입니다. 네, 트럭 한 대가 언덕을 굴러내려가서 행사장을 덮칩니다. 키르기스스탄에서 일어난 사고인데요. 어린이 30명이 다쳤습니다. 남영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넓은 초원 위에 한눈에 봐도 수백 명이 넘는 어린이들이 앉아 있고 가운데에선 대형 키르기스스탄 국기가 펄럭입니다. 이때 언덕 위에 있던 트럭 한 대가 움직이는가 싶더니 그대로 언덕을 굴러 내려옵니다. 트럭은 순식간에 아이들을 덮치고 행사를 즐기던 사람들도 비명을 지르며 도망갑니다. 누군가 트럭을 멈춰보려 열심히 쫓아가 보지만 속도가 붙은 트럭은 전통 천막을 들이받은 뒤에야 멈춰섭니다. 현재 시각 지난 1일 낮 키르기스스탄의 한 행사장에서 벌어진 참사입니다. 사람이 타고 있지 않던 트럭 한 대가 굴러 행사장에 모인 아이들을 덮친 겁니다. 트럭이 덮치기 전 현장에서는 시읽기 행사가 한창이었던 걸로 알려졌습니다. 외신은 이 사고로 30명이 부상을 당했고
이 가운데 3명이 위독한 상태라고 전했습니다. 현지에선 해당 차량이 핸드브레이크를 걸어두지 않아 사고가 난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채널A 뉴스 남영주입니다. 오랑우탄이 사람처럼 스스로 상처를 치료하는 모습이 처음으로 카메라에 포착됐습니다. 약초를 먹고 즙을 짜서 바르더니 5일째에는 상처가 거의 다 나았는데요. 김용성 기자입니다. 인도네시아 수마트라 섬에 살고 있는 야생 수컷 오랑우탄입니다. 오른쪽 뺨에 속살이 보일 정도로 크게 패인 상처를 입었습니다. 독일의 한 연구팀이 2022년에 이곳에서 오랑우탄을 연구하던 중 이 오랑우탄이 한 덩굴 식물의 잎을 따 꾸준히 먹는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이에 더해 줄기와 잎을 씹어 즙을 낸 뒤 식물은 상처에 덮고 즙은 7분간 상처에 바르기까지 했습니다. 이후 4일 정도 지나자 감염 없이 상처가 많이 아물었고 5일째엔 상처가 거의 사라진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이 오랑우탄이 먹고 바른 식물은 아카르 쿠닝이라는 약초. 항균과 항염 등의 작용이 확인돼 실제 이질과 말라리아 치료 등에 쓰이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연구진은 이번 달 실린 학술지 논문에서 한 달 뒤엔 상처가 완치됐다며 오랑우탄이 약초 효능을 인지하고 본인의 상처를 치료하는 데 활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이전부터 침팬지 등 영장류들이 약초 등으로 상처를 치료한다는 보고는 있었지만 그 모습이 실제 포착된 건 이번이 처음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연구진은 이러한 치료 행위가 인류와 오랑우탄의 공통조상에서 유래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용성입니다. 요즘 한낮엔 여름, 아침 저녁으로는 쌀쌀한 초봄의 날씨입니다. 지금 현재 시간 오후 3시, 7월의 여름만큼 지금 온몸에는 땀이 흐르고 있는데요. 현재 기온 35.1도까지 올랐습니다. 이른 더위에 5월의 봄날이지만 한낮엔 이미 여름의 풍경입니다. 평소보다 한산한 거리, 반소매 차림의 양산으로 햇볕을 피해봅니다. 반면 더위를 피해 숲길로 몰린 시민들의 발길, 바로 옆길이지만 숲과 도로의 온도차는 무려 6도입니다. 내일까진 덥습니다. 더위는 어린이날인 일요일 비가 내리면서 꺾입니다. 이번 비 남해안의 100mm 안팎으로 꽤 강하겠습니다. 한낮 바짝 오른 기온에 세균성 식중독 우려가 큽니다. 따라서 음식은 모두 냉장 보관해야겠고요. 또한 하루에 1.5리터 이상의 물을 마시면 코 속과 입안의 점막이 촉촉해지면서 감기 예방에 도움됩니다. 먼지나 꽃가루가 많은 날에는 이중세안 해주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날씨였습니다. 선거 땐 중도 외연 확장 외치던 여야, 선거 끝나자마자 다시 지지층만 바라보는 정치를 시작했습니다. 영수회담 한번 하더니 특검과 거부권 외치면서 대치 상황으로 치닫는데요. 선거 때 반짝 열었던 귀는 금방 닫고 입만 열면 반복하는 극단 정치, 언제까지 되풀이할까요? 마침표 찍겠습니다. 절반만 보는 반쪽 정치, 뉴스에 마칩니다. 감사합니다.